자, 이어서 우리는 제5강 되겠습니다. 5강은 교재 페이지 24쪽입니다. 제2장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은 8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8문제. 그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5문제는 객관식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법은 또 같은 2차 과목이 실무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같은 2차 과목인 공동택 관리 실무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들이 일부 중복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은 실무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01 총칙 1 용어정의. 용어정의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정의 2020년도에 이번에 나왔습니다. 용어정의 이번에 중화식으로 나왔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어디서 나오니까 건강 친화형 주택 28쪽 25번 28쪽 25번에 건강 친화형 주택 이거 중화식 적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항상 해마다 나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24쪽 1 용어 정의 괄호 1번 주택. 주택이란 뭐냐?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중원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한다. 한마디로 식구들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거예요. 꼭 잠만 자는 건 아니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종합적인 독립된 주거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잠만 자면 이건 숙박시설이죠. 밥만 먹으면 식당이죠. 다 종합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만 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도 주택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3층짜리면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미장원, 3층은 주택 이렇게 일부를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주택은 꼭 건축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까지, 부속 토지까지, 마당까지 또 합쳐서 주택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부속 토지까지. 꼭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단독택하고 공동택으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택이 더 중요합니다. 단독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단독택 보겠습니다. 단독택이란 무엇이냐?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쓰는 구조된 주택을 말하며 한 식구가 원래 사는 거예요. 한 식구가 한 건물 안에 사는 거예요. 한 식구가 한 건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 식구들이 건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을 쓰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주택법상 단독택은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읽고 단독택, 좁은 의미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여기에다 누가 들어가냐면 공간이 들어갑니다. 건축법은 여기다가 공간이 들어가고 우리는 공간이 빠집니다. 주택법은 공간이 빠지고 좁은 의미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다음 공동택. 공동택은 복도 같은 거, 계단 같은 거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 들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뭐냐? 가려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주택법은 세 가지예요. 공동택이 뭐라고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데 건축법은 여기에다가 기숙사까지 들어가요. 건축법은 여기다가 기숙사까지 네 가지가 공동택. 주택법은 기숙사 빠지고 세 가지가 공동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준주택. 준주택은 실무에서 같은 2차 과목의 실무에서 중요한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준주택 적는 게 한 4, 5년쯤, 5, 6년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준주택 적는 거. 준주택은 뭐냐?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쓰는 거예요.
주택은 아까 말한 대로 단독택, 공동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쓰는 걸 준주택이라고 불러요. 보니까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주택처럼 쓴단 말이죠. 근데 주택은 아닙니다.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쓴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준주택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 기초 인문강의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준주택 주관식 나온 적이 있다. 실무에서 적는 거. 다음 공유주택. 괄호 5번 공유주택. 공유주택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20년 이상 됐어요. 제가 강의 시작한 지가 23년 됐는데 그때도 공유주택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이 공유주택입니다. 그럼 공유주택은 어떤 것일까? 일단은 그 평수가 작아야 돼요. 평수를 뭐라 표현하냐 여기? 규모가 공유주택 규모 이하다. 공유주택 규모 이하다. 평수가 작다는 뜻입니다. 공유주택 규모는 얼마를 얘기하느냐? 바로 위에 25쪽 위에 6번 공유주택 규모를 얘기합니다. 평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따 배울 것이고 어쨌든 국민주택이 되는 건 2가지가 공유주택이 됩니다. 첫째 뭐냐? 동그라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공공기관이 건설했단 말이죠. 국가가 건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했다. LH공사가 건설했다. 지방공사가 건설했다. 이럴 때 공유주택이 되고 또 2번 국가 지방자치 재정이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도 역시 공유주택이다. 여기 주택도시기금이 뭐냐? 그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공유주택이 되는 것이고 근데 공유주택은 크면 안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돼요. 평수가.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얼마를 얘기하는 것이냐? 25쪽 제1회 괄호 6번 공유주택 규모 주거 용도로 쓰인 면적 주거 전용 면적 기준에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도 있다. 예외도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다.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 주거 전용 면적으로 주거 전용 면적 기준해 가지고 이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한다.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나 시마 강의에서 계산하는 거 해요. 어쨌든 85제곱미터 원칙이에요. 여기 전용 면적 85는 얼마냐? 전용 면적 25.7평입니다. 25.7평인데 아파트 분양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아파트 분양 평수로는 한 32평형, 33평형, 34평형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85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 분양 평수는 32평 내지 33평, 34평 정도까지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할 때 돈 받을 때는 이 전용 면적 기준이 아니라 분양 평수로 돈 계산해서 받아요. 분양할 때 돈 더 많이 받게 됐죠. 다음 7번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주의하셔야 돼요.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이다 그러면 틀려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했다 해서 민영주택 되는 게 아니에요.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국민주택 기금을 융자받았단 말이죠. 즉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았다. 그럼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영주택은 어떻게 되냐? 여기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것이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다음 8번 임대택. 임대택은 2가지가 있어요. 민간 임대택이 있고 공공 임대택이 있어요.
근데 각각 근거법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이고 민간임대주택의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둘 다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아파트는 근거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고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근거법이에요. 이 둘을 다 뭐라고 한다? 임대주택이라고 부른다. 아무래도 공공임대주택이 좀 싸겠죠? 임대료 같은 거, 보증 같은 거 좀 싸겠죠? 다음, 번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하고 좀 비슷해요. 반값 아파트하고 비슷한데, 이 분양받은 자가 토지값은 안 내요. 토지값은 안 내고 건물값만 내고 분양받은 거예요. 땅값은 안 냈어요.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냐? 분양한 시행자가 그대로예요. 그냥 토지는 분양한 시행자가 그대로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한 거예요. 건물만. 그러니까 이 분양받자는 토지값은 안 냈으니까 좀 싸게 받았죠. 싸게. 그러나 토지는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니까 아파트가 있게 되니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 토지 사용료가 토지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분양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불러요. 분양은 좀 싸게 받아요. 왜? 토지값을 안 냈으니까. 그러나 토지 사용료 임대료는 내야 돼요. 토지는 누가 그냥 계속 갖고 있고 시행자가 계속 갖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갖다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라고 표현해요. 이어서 10번 부대이설. 쉽게 나올 때는 잘 나와요. 10번에 부대이설, 11번 복리이설 섞어서 잘 나와요. 이게 부대이설이냐 복리이설이냐 이렇게 쉽게 나올 때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제. 실무도 잘 나와요. 실무도. 부대이설, 복리이설 구분하는 거. 이게 콩이냐 팥이냐 이런 식으로. 부대이설은 일단 어떤 걸 얘기하냐. 주택에 딸린 다음에 이설 또는 설비다. 주택에 딸린 거예요. 등한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요거. 주차장도, 관리사무소도, 담장도, 단지 안의 도로도 부대이설이에요.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정한 건축설비. 세 번째,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어쨌거나 1번은 꼭 외우세요. 부대이설 1번. 이어서 복리이설. 복리이설도 잘 나오는데 복리이설은 뭐냐? 주택단지의 입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다음에 공동설인데 1번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게 바로 복리설이에요. 그래서 부대이설과 복리이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제 쉬운 문제로 잘 나와요. 쉬운 문제. 그래서 1번에 그 복리이설 보니까 다 알만한데 한 가지 거기 근린생활시설이 뭐냐? 근린생활시설은 쉽게 해서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라 보면 돼요.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세탁소, 슈퍼마켓 이런 거 같은 거, 정육점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 근린생활시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복리이설이에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국토법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을 얘기한다. 뭐 도로, 뭐 주차장 같은 거, 공원 등등이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넘어가서 26조. 기간시설. 26조 위에 13번에 기간시설하고 14번에 간선설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일단은 DNA는 똑같아요. DNA는 똑같은데 구성 분자는 똑같은데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기간시설, 간선시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잖아요. 봅시다.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로, 상하수,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이 나가요. 밑에 간선시설도 도로, 상하수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한다. 기간시설하고 간선시설 구분입니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 안이다. 단지 안이고 이 밖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밖에 있는 기관시설, 아파트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연결시키는 거,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면 간선시설이라고, 간선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 전기가 지나면 전기를 연결해서 여기 전기, 안에 전기가 연결시키는 것이 전기 간선시설이고, 여기 도로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도로 간선시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건 기관시설을 부르고, 연결되는 걸 우리는 간선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류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시험지 잘 나오는 게 뭐냐? 14번 간선시설 뒷부분.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기관시설인데, 근데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봐주는 게 있단 말이죠. 이놈은 이해적으로. 원래는 기관시설이 되는데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간선시설로 봐줘요. 그게 어떤 놈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도 역시 간선시설로 봅니다. 이게 시험지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15번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우리가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불러요. 건축법은 건물을 짓는 주체를 건축주라고 부르잖아요. 건축법에서 건축주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는 주체나 대지를 조성하는 주체, 대지를, 땅을 고르는 거에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한단 말이죠.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주체를 사업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업체는 주택을 짓는 자만이 사업체가 아니에요.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입니다. 항상 사업체에 그러면 둘을 얘기해야 돼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받아가지고 주택건설, 대지조성하는 자가 사업체가 됩니다. 꼭 둘인데, 그때 종류가 누구냐? 박스.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한국도시택공사, 지방공사도 역시 사업체가 될 수 있고, 공공사업체가 되겠죠, 이때는. 그 밖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도 사업체고, 얘네들이 보통 민간업자예요. 민간업자는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벌어먹는 거예요. 주택건설사업도 하고 대지조성사업도 합니다. 기타,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합 같은 거, 조합,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용자라는 말도 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용자, 주택조합도 있고 고용자, 또 공익법인 등등이 기타에 들어가요. 16번째, 입주자. 입주자는 그 조문에 따라서 입주자 의미가 달라져요. 조문에 따라서 입주자 의미가 달라집니다. 동원 1번, 법 8조, 54조, 88조, 91조, 104조에 있어 거기서 입주자, 그럼 누굴 얘기하냐? 아직 입주하지 않았어도 주택을 분양받은 자, 공급받은 자, 주택을 분양받은 자, 공급받은 자가 입주자라 불러요. 여기서는 주택법에서 이 조문에 있어서는 8조, 54조 등등 조문에 있어서는 입주 안 했어도 공급받은 자를 갖다 입주자로 부르고, 두 번째, 2번 리모델링 허가할 때 66조. 리모델링 허가할 때 입주자 부를 때가 있거든요.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입주자는 넓어요. 누구 얘기하느냐? 그때 입주자 그러면 주인, 소유자도 얘기하고,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남편이 소유했으면 대리자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대리하는 직계 존비속, 내가 소유했으면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아들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직계 존속 비속, 존속 윗대로 비속 아랫대로 또 역시 입자라 불러요. 어디서는 리모델링 할 때는 그렇게 입자 의미가 다양하게 쓰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 사용자는 공동택 관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똑같아요. 우리가 실무에서 같은 입자 과목의 실무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뭐냐면 세든 사람,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용자예요. 즉 공동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임차권자, 전세권자가 사용자예요. 주인 말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걸고 임대택의 임차인은 여기서 사용자 아니에요. 분양주택을 갖다가, 분양받은 주택을 갖다가 임대 들어가야 되지, 임대택의 임차인은 여기서 임차권자지만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걸고 보니까 임대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어서 18번 관리주체.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주체. 아파트 관리할 때 책임지고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되는데, 관련자가 모두 5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공동택 관리법에서 배울 거예요. 공동택 관리법 배울 때 제3장 공동택 관리법에서 관리주체 따로 배우니까 그때 자세하게 배우면 됩니다. 이어서 19번 주택조합.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주택조합도 있고, 또 리모델을 하는 주택조합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는 주택조합도 있고 리모델을 하려는 주택조합도 있어요. 주택을 마련하는 주택조합은 1번 지역주택조합, 2번 직장주택조합이고, 리모델하는 리모델하는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3가지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은 여기 안 들어가요.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이에요. 여기는 이 3가지 얘기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뭐냐?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 단위로 해서 조합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이고,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직장주택조합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의하셔야 돼요. 리모델을 하는 것인데, 리모델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단독택을 리모델링한다. 단독택을 리모델링할 때 조합 만들어야 될까요? 자기 혼자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조합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단독택 갖고 있는데 리모델하기 위해서 옆집 찾아가서 제가 단독택 리모델 하는데 조합 좀 만듭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리모델 하면 돼요. 그런데 공동택은 달라요. 만약에 7층짜리 공동택인데 그중에서 601호만 리모델링 한다? 마음대로? 평수 늘린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택만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택, 공동택.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택만 조합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있는 걸 고치는 거잖아요. 있어야 고치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 그래서 공동택의 소유자가 있어야 고치니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수립한 조합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단독택은 할 필요가 없죠. 공동택 때 그것도 소유자가 일단은 조합 만듭니다. 리모델링 하자고 찬성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20번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말이죠.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자, 주택단지는 두 가지를 주택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아파트가 있고, 여기 관리사무소 있고, 여기 어린이 놀이터 있고, 여기 상가가 있다. 이게 단지죠. 이것도 주택단지인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털을 닦아놓은 거. 이건 당연히 주택단지죠.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털을 닦아놨어요. 이렇게 털을 닦아놨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주택단지다. 이걸 뭐라 하면 대지를 조성한다. 대지를 조성해놓은 것도 주택단지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파트 안 졌어도. 다만 여기 대지 조성은 단순히 불도저로 밀어놓은 것이 아니라 땅을 잘 정비해놓고 거기다 전기, 수도, 가스 다 깔아놓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대지조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완료품도 단지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한 것도 단지가 됩니다. 근데 시험지는 뭐가 잘 나오냐? 박스 안. 박스 안에 보니까 갑자기 웬 철도가 나오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개정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니 왜 갑자기 단지 얘기하다가 이게 나오느냐? 이런 거예요. 단지가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철도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한 단지 안 됩니다. 철도가 지나면 이쪽은 별개로 와요. 별개 단지로 본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에 고속도로가 지난다. 고속도로가 지나면 여기를 한 개 단지로 못 봐요. 별개 단지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별개 단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대표님 시험지는 뭐가 잘 나오냐? 거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3번. 이건 많이 나왔어요. 일반도로 몇 미터 이상일 때 별개 단지로 본다.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 몇 미터 이상이 있을 때 별개 단지로 본다. 8m 이상. 여기서 28.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럴 때 별개다. 한 단지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21번 공구. 공구는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2020년도에 주관식 나왔어요. 우리가 지하철 공사할 때도 109, 209 따로따로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대개 아파트가 몇천 세대 들어서니까 나누세요. 109 공사, 209 공사 이렇게. 이게 공구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착수도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공사 딱 끝나면 사용공사도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공구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면 공사 다 끝나면 뭐 받는다고 그랬죠? 사용 승인 받는다고 그랬죠?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을 다 짓으면 아파트 같은 거 지었으면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뭐라고 하냐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9 따로 시작하고 따로 사용검사를 받고 209 따로 시작하고 따로 사용검사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공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고 하느냐. 2020년도에 공구 두 글자 쓰면 맞았어요. 주관식 되게 쉽게 나왔어요. 공구. 제가 모의고사도 이거 내긴 냈는데 내면서도 얼굴이 좀 뜨끈뜨끈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너무 쉬워서 뜨끈뜨끈했는데 그야말로 그래도 시험지 냈어요. 나왔어요. 쉬운 것이 공구 2020년도. 다음 2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건 객관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실무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어쨌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뭐냐? 아파트 한 세대를 갖다가 쪼개 쓰는 거예요. 아파트 한 세대를 갖다 막아가지고 이쪽은 사위하고 딸 살고 이쪽은 장인장모 살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간 이렇게 쪼개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파트 한 세대인데. 그래서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소할 수 없는 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자, 이 아파트를 쪼개서 써요. 한 집을, 세대를 쪼개 쓰는데 다만 소유권은 쪼개지지 않아요. 거기 구분소유할 수 없다. 소유권은 하나예요. 다만 이용만 쪼개서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핵심 뭐냐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데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소유권을 쪼개서 갈 수는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고 부른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배울 텐데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어서 28쪽 도시형 생활태 나중에 배우겠지만 28쪽에 23번 가장 대표적인 게 원명주택이에요. 원명주택. 원명주택입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태의 가장 대표적인데 이 원명도 오리지널 원명주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원룸 붙어 있지만 가짜 원룸이 많아요. 진짜 원명택인 도시형 생활택은 공동택이에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처럼 생긴 겁니다. 다만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대표적인 게 원명택인데 시험지 뭐 잘 나오냐? 일단 몇 세대 미만 줘야 되냐? 300세대 미만을 줘야 돼요. 300세대 미만. 요거 많이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300 정도가 주관식 나왔고 300 정도가 주관식 나왔고 300 미만이다. 이상이 아니다. 이거 객관식 나왔고 그 다음에 너무 크면 안 돼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아까 배운 대로 커봤자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원유형 더 작아요. 그런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택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법규 자세하게 나중에 배울 겁니다. 실무도 배우고 우리도 배웁니다. 다음 24번, 25번 이건 작년에 강의할 때도 올해 강의할 때도 이거 두 개를 확실히 아시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5번 건강치료택이 2022년도에 주관식 나왔어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주택을 뭐라고 하냐? 건강 친화형 주택. 요거 주관식 나왔습니다. 2022년도 나왔습니다. 계약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24번 에너지 전략형 친화형 주택. 이래서 계약식 문제 나올 때 에너지 전략형 친화형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주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강 친화형으로 뛰어가지고 실내 공기의 오염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지에 냈단 말이죠. 그럼 틀린 거죠. 각각 에너지 전략형 아셔야 되고 건강 친화형 아셔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건강 친화형이 주관식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2020년도. 다음 장수명택. 장수명택은 뭐 들어보나마나 이 건물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오래 간다는 뜻이죠. 사람도 장수하면 오래 사니까 건물이 튼튼하게 오래 가는 게 바로 장수명택인데 이것도 주관식 나왔어요.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돼요.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요의성 등이 우수한 특을 말한다. 즉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주관식 나왔습니다. 답. 장수명 주택. 오래가는 장수명 주택. 한 5년 전쯤 주관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용어정이 잘 나와요. 다음 리모델링. 리모델링 시험지 여기서 많이 나왔죠. 리모델링. 일단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리모델링. 법 66조 1항 및 2항에 따라서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가 바로 리모델링이다. 그건 어떤 게 리모델링일까? 박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1번에 대손합니다. 대손. 이 대손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웠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리모델링 뭐 하냐? 주택법은 2번, 3번 합쳐가지고 뭐냐면 이게 증축입니다. 증축.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손하고 증축입니다. 대손은 뭐 우리가 건축 배웠고, 증축은 2번, 3번 두 가지가 증축이에요. 2번, 3번 살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증축 살면 들어갑니다. 2번. 증축하려면 지은 지 좀 돼야 돼요.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일단 기간이 지나는데 2번입니다. 주택법에서 아파트 지었다. 그럼 뭐 받죠? 보통 사용검사 받습니다. 사용검사일부터 근데 아파트는 다 완료되고 아직 관리사무소 같은 거 완료 안 됐어요. 주차장 같은 거 완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임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예적으로 임사용 승인 받는 것부터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그 다음에 혹시 아파트나 연립질 때 세대가 작으면 건축법에 의해졌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지었으면 뭘 받게 되냐? 사용 승인 받죠? 건축법에 지었으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사용 승인일부터 몇 년이 경과됐을 때, 몇 년이 지났을 때 거기 15년이 지나야 된다. 15년이 지나야 돼요. 15년이 지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택법이 대표적이니까 사용검사일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예외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 15년을 갖다가 또 각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가르고 각 시도 조례로 정하기를 15년 이상 20년 미만 연수준을 정할 수도 있어요. 즉 원칙은 15년이 지나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특별시는 조례 정하기를 16년이 지나야 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우리 경기도는 17년이 지나야 돼 이렇게 15년 이상 20년 해가지고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을. 그래가지고 증축이니까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 늘리냐? 증축이니까 얼마까지 늘리냐? 각 집집마다 원래 면적의 3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3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근데 평수가 작은 건 예외적으로 40%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평수가 얼마짜리는 40%까지 늘릴 수 있다 가려고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주거 전외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까지 늘 수 있어요. 요거 30%, 40% 요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5년 경과, 15년 지나야 된다 이거. 이게 이제 증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도 같은 거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공용 부분 증축할 때는 이 30%, 40%를 갉아먹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공용 부분만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원의 3분은 뭐냐? 동원의 3분은 말이죠. 중층축지인데 각 집의 세대 평수 늘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까지 늘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동원의 3분 중칙입니다. 동원의 3분의 중칙은 이겁니다. 집집마다 자기네 집 평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리는 걸 얘기해요. 아예 세대, 호수를 늘리는 걸 얘기합니다. 동원의 3분은. 그래서 호수를 늘리는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호수 늘릴 수도 있고 옆으로 호수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져가지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늘릴 수 있고 또 따로 한 동 지어가지고 이렇게 호수 늘릴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봐도 중축입니다. 다 리모델할 때 증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대수를 늘린단 말이죠.
붙여가지고 따로 집권해서 그러면 원래 세대수에 얼마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냐 거기 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늘린다. 15%. 이걸 뭐라고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그 아파트가 100세대였어요. 그럼 세대를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 15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무조건 막 늘리냐? 아니에요. 이겁니다. 아까 집집마다 30%, 40% 늘릴 수 있었죠? 그거 안 늘리고 애껴뒀다가 모아가지고 이걸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늘릴 때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어떤 것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할까요? 증가시킬 때. 기역이 위험합니다. 왜? 이거 수직으로 올라갈 때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수직으로 증축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첫째, 기역. 최대 올릴 때 수직으로는 몇 개쯤까지 올린다? 3개쯤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아무리 올려도 위로 올릴 때는 3층밖에 못 올려요. 최고. 그리고 니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이든 대통령령으로 저는 요건과 주권. 즉 설계도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고서 올릴 수 있나를 따지지 잘못 올리다가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구조도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에서 수직 증축한다. 왜? 왜 이렇게 조건이 극한하다? 수직 증축은 위험하니까. 이어서 29쪽 28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세대수 증가형 이거.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그 동네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에요. 세대수 증가형 하게 되면 사람도 늘어나죠. 자동차도 늘어나죠.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세우는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 그 뜻입니다. 볼까요? 28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도시감일, 이주수요 집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하고 관련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과 관계. 일단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한다. 주택을 짓거나 공급은 분양이나 임대입니다. 주택을 짓거나 분양이나 임대할 때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빼놓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 뭐는 안 들어있냐? 관리는 안 들어있어요. 주택의 건설, 공급 이렇게 됐지? 주택의 관리는 없어요. 관리는 어디로 가냐? 특별히 공동주택 관리는 어디로 가냐면은 제3장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법이 달라요. 그래서 관리는 안 들어갑니다. 건설, 공급만 여기서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 공급은 특별한 것 빼놓고는 여기서 다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이어서 공의, 주택의 건설 등 들어갑니다. 주택 건설 등. 왜 등자가 붙었을까? 주택의 건설 등.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택 건설만 얘기하면 안 돼요. 대지 조성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택의 건설 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1번 보니까 주택 건설 사업자 등. 주택 건설 사업자 등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자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즉 주택을 건설하는 자도 등록해야 되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등록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등록 대상, 연간 단독택 20호 이상, 공동택 20세대 이상, 다만 도시형 생활택은 30세대 이상. 이럴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을 때는. 그리고 대지를 얼마 이상 조성할 때?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이때도 등록을 해야 돼요. 다 누구한테 해야 되냐?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합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20채 이상, 도시형 생활택은 3세대 이상 짓거나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는 등록한다. 보통 민간업자입니다. 민간업자가 누구한테 등록하고 돈 벌어먹는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다음 비등록 대상. 근데 다음에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는다. 누구는 등록하지 않느냐?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특공사, 지방군사 얘네들은 등록하지 않아요. 또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아요. 리을에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는다. 근데 미음에 주택조합도 등록하지 않는다고 되는데 그건 좀 보셔야 돼요. 주택조합 무조건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괄호 열고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때만 등록하지 않아요. 왜?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으니까.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하고 손잡고 할 때는 주택조합에 등록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등록사업자가 등록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조합이 혼자 한다. 그건 등록을 해야 돼요. 같이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비읍.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게 뭐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어느 전자제품 회사가 그 사원들을 위해서 멀리에서 출퇴근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근처에다가 주택을 짓는 거예요. 회사 근처에다가. 그 회사가 여기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즉 근로자 주택, 사원주택을 짓는데 그 짓는 주체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즉 전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뭐라고 하냐면 고용자라고 부르는데 고용자가 전자회사인데 이 고용자는 주택 지어서 돈 벌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복지 차원에서 짓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고용자가 전자회사가 등록 안 해도 된다. 왜 안 해도 될까? 알고 전자회사는 아파트 짓는데 전문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건설회사하고 즉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회사가 이 고용자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하지 않는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주택자하고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택법 보면은 이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손잡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고용자가 등록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항상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하니까 등록사업자가 등록했기 때문에 고용자는 등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등록해서 한번 이때 등록해야 할 요건, 자본금, 기술력, 사무실 면적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돼요. 즉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어서 공동사업체. 시험제 비교적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30쪽. 공동사업체. 시험제 비교적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뭐냐? 말꼬리 잡아요. 말꼬리 잡아서 잘 나와요. 시험제가. 일단은 누가 이 주택을 짓게 되느냐? 보니까 토지 소유자, 기업,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공동사업체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칠판에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
토지 소유자, 니은, 주택조합, 디귿, 고용자, 아까 말한 고용자,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 이렇게. 얘네들은 집을 짓는데 서툴러요. 그래서 누구하고 손잡고 하냐면은 등록사업자하고 손잡고 해요. 이게 바로 공동으로 한다 그래서 공동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사업자하고 손잡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공동사업자인데 말꼬리 문제 어떻게 나오냐? 첫째, 1번 기업. 토지 소유자하고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이때는 사업 시행을 꼭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가 할 때는 공동으로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심리합니다. 두 번째, 주택조합, 니은.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할 때도 할 수 있다요. 시행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이 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하고 등록사업자 말고 다른 대타를 쓸 수도 있다. 가로 열고 등록사업자 말고 누구를 쓸 수 있냐?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특공사, 지방공사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합 중에서 리모델링 투자의 문제가 있어요. 가로 열고 리모델링 투자는 세대수가 증가될 때만 공동으로 하게 해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투자는 빠져야 돼요. 그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용자. 요거 주의하세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고 하여야 한다.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자가 등록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등록사업자 항상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뭐냐? 이게 우리가 장사로 말하는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 동업하면 분란이 많이 나요. 분쟁이 난다고. 그래서 자세하게 정해놓거라. 너는 이거 책임지고 나는 이거 책임져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2번. 공동사업자 간에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돼요.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자세히 정하란 말이죠. 이건 어디에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 시험지 나오기는 대통령령을 시험지 내기는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시험지 내기를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오랫동안 하셨죠? 자, 5강을 끝내고 쉬셨다가 6강은 30쪽 2번 주택조합 설립. 어떻게 주택조합 만들 것인가. 여기서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